자, 독해 적용 3번부터 보면 되고요. 예. 여기 여러분은 이제 이렇게 문학 문제 풀 때 문제 먼저 보는 거야. 문제 먼저 보면 우리가 이 정보를 뽑아낼 수 있는 이 포커스를 좀 줄일 수가 있거든. 서술상 특징 나와 있고, 그다음에 지금 사건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이렇게 해놓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먼저 보라고 해서 이걸 다 보는 게 아니라 문제 스타일만 보는 거야. 문제 스타일만. 그리고 땅에 대한 강론의 생각, 그 다음에 한자성어 나오고 있네. 한자성어는 따로 공부할 필요가 없고 그때그때 나오면 꼭 정리해주면 된다. 먼저 한자 풀이부터 해봅시다. 모르는 거 있니? 다 모르죠? 예. 알아? 1번 알아? 이거 뭔데? 아니, 그러니까 자, 여러분들 공부하는 방법은 뭐냐면 이거 외우면 안 되거든? 뜻풀이부터 해야 돼. 뜻풀이. 무슨 뜻? 금상첨화가 무슨 뜻이에요? 지연아, 이게 무슨 뜻이야? 그치?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여러분들 공부 잘못하는 거야. 무조건 외우면 안 돼. 외우면 생각이 안 날 수가 있거든. 국어는 뭐냐면 보고서 판단해요. 보고 판단하는 겁니다. 금상, 금은 비단이고요. 상은 위잖아. 첨가, 화, 꽃. 그러니까 비단 위에 꽃을 더한 겁니다. 그러니까 비단도 좋은 건데 꽃도 좋아. 이해되니? 그래서 좋은 일에 더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좋은 일이 계속 겹쳐서 생겨요. 그럴 때 금상첨화. 질문. 다시 해서 여러분들 공부할 때는 뜻풀이를 해야 됩니다. 뜻풀이를 통해서 공부를 해야지 이걸 외워버리면 시간이 지나면 우리 사람 대가리네. 시간 지나면은 금방 까먹어. 망각의 동물이죠. 소탐 대신은 뭘까? 소아야, 소탐 대신. 작은 거 단데다가 큰 거. 이야, 맞아요. 예, 좋아. 적다 또는 작다 이런 얘기고, 탐은 탐내다. 대는 크다. 실은 잃는다. 그래서 작은 걸 탐내다가 큰 것을 잃는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소탐대실. 점입가경, 소유라. 네? 점입가경. 처음 들어봐요. 처음 들어봐요? 이거 아는 사람. 점입가경. 점은 점점. 조금씩. 입구 들어간다. 아름답다. 경치. 그래서 점입가경 하면은 조금씩 아름다운 경치가 펼쳐질 때 점입가경이라고 그래요. 이해되니? 근데 이 표현을 반대로 쓸 때도 있어. 아주 안 좋은 상황들이 계속 막 일어날 때 친구들끼리 막 서로 막 하다가 점점 막 욕하면 막 싸우기 시작해. 아이고, 점입가경이구만. 이렇게도 써요. 반대로. 알겠죠? 그래서 원래 뜻은 이렇게 점점 들어가면서 경치가 아름답다 요 뜻인데, 점입가경 긍정적인 의미로 쓰기도 하고 부정적인 의미로도 사용하는 말이 점입가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을 쓰죠. 야, 볼수록 가관이구만. 들어봤니? 네, 이게 점입가경이야. 부정적으로 쓸 때. 진퇴양난. 이건 알죠? 수아야, 뭐야 진퇴양난? 알긴 아는데 이 느낌. 말을 못해? 아는데 참 말을 못하네. 나아가다. 물러나다. 후퇴하다의 그 퇴야. 양, 2개. 어려움. 그래서 나아갈 수도 없고 물러날 수도 없는 어려움. 그럴 때 진퇴양난이라고 하죠. 진퇴양난. 비슷한 말 뭐가 있을까? 사면초가람을 들어봤니? 사면이 초나라의 노래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한나라하고 초나라가 싸울 때 초나라 군사들한테 한나라 사람들이 이제 몰려 있어요. 한나라의 길을 거꾸로구나. 한나라 애들이 초나라랑 싸울 때 초나라를 둘러싸고 초나라의 길을 죽이려고 초나라 고향 노래를 부릅니다. 이게 사면초가야. 사면이 초나라의 노래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뭐 진퇴양난, 사면초가 비슷한 의미로 쓸 수 있다. 지연아, 왜? 진퇴양난? 나아가다 물러나다. 2개. 어려움. 중국어 할 때 하나 뭐라 그래? 1개. 이거. 2개는 양거. 3개는
산 거. 네 개는 몰라요. 양거. 이게 양이야, 양 두 개. 풍전등화 무슨 뜻입니까? 많이 들어봤을 텐데. 풍전등화, 풍, 바람, 전, 앞, 등, 화, 불. 바람 앞에 등불. 풍전등화죠? 그래서 위기 상황. 그렇죠? 이 불이 언제 꺼질지 몰라. 그런 상황을 풍전등화라고 한다. 근데 이상하네. 오늘 2시에 보강한다고 했는데 못 오는 사람들은 메시지 달라고 그랬는데 메시지 온 애들이 없거든? 뭐지? 까먹었다고? 몰라. 예. 그래서 이렇게 영상 찍어 두는 겁니다. 예. 보강하는데 못 온다. 그러면 영상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다시 보강 잡을 시간이 없거든. 나 바빠. 자야 돼. 자, 그럼 우리 질문 한번 보도록 해봅시다. 양기자의 마지막 땅. 자, 문학작품 항상 제목을 먼저 봐주라고 얘기를 했죠? 양기자의 마지막 땅이다. 보겠습니다. 안녕, 준서야. 예. 다음날 아침, 자, 우리가 소설을 우리가 읽을 때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기억나나? 서술상 특징을 잡아라 라고 얘기를 했었어. 그치? 서술상 특징 잡는 방식은 인칭 잡아야 되고 묘사 잡아야 됩니다. 묘사는 다시 인물 묘사하고 배경 묘사로 구분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고요. 인물은 내면 묘사 그리고 외양 묘사 그리고 배경 묘사는 시간적 배경과 공간적 배경 구분해서 봐야 됩니다. 우리 은찬이 친구는 자기는 금요일 2시밖에 안 된다고 해가지고 2시로 해달라고 해서 2시로 했는데 안 온다. 몰라 나는.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끊어읽기 해줘야 되겠죠? 정보를 우리가 캐치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끊어있는 연습도 많이 해놔야 돼. 그래서 시간이 달라지면 끊고 공간 달라지면 끊고 그 다음에 새로운 인물 나오면 끊으면서 정리, 인물 정리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웬만한 소설 문제 풀 수가 있다. 보겠습니다. 다음날 아침 신새벽부터 밭에 나갔던 강노인은 그만 입을 쩍 벌리고 선 채 말을 잃었다. 세상에 이런 법은 없었다. 이제 손가락만한 고추 모종이 깔려있는 밭에, 자, 모종은 뭐냐면 이제 막 자라기 시작하는 거, 싹 나온 걸 모종이라고 그래. 근데 그 모종을 또 따로 팔아요. 팔아서 사서 이제 심으면 됩니다. 우리 저기 자습실에 있는 상추도 모종 갖다 심었거든. 왜? 저 상추야, 먹어도 돼요. 근데 저거 따야 되는데 지금 안 따가지고 애들이 지금 막 퍼지고 있어. 따야 되는데 이제 학원에서 고기 좀 구워야 되나? 자, 여기저기 연탄재들이 나뒹고 있지 않은가? 겨울 빈밭에 내다버리는 것이야 그럴싸다 치더라도 목숨이부터 자라고 있는 밭에 연탄재를 내던진 것은 명백히 짐승의 처사였다. 반상의 끝에 도끼 어린 동네 사람들이 저지른 것이면 대번에 알 수 있었지만 아무리 그렇다 해도 이런 짓거리까지 해댈 줄이야 짐작도 못했던 강노인이었다. 이렇게 돼 있네요. 이거 3인칭이구나. 그쵸? 자, 그러면 우리는 이거 3인칭 관찰자인지 전지적 작가 시점을 파악해야 되는데 이미 느낌이 와. 이건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는 걸. 왜냐면 말과 행동만 묘사해주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대한 평도 해주고 있죠. 바로 이런 것들 명백히 짐승의 처사였다. 이런 것들. 그래서 이것을 뭐라 그래요? 서술자 개입, 편집자적 논평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죠? 상황에 대해서 서술자가 평을 내려서 그러니까 이 고추밭인데 여기다가 저 사람들이 연탄재 갖다 버렸단 말이에요 지금. 그걸 지금 강노인이 굉장히 기분 나쁘게 기분이 좀 안 좋아요. 자, 수십 덩어리 연탄재 폭격을 당해 진뭉개진 모종이 한 고랑머니를 숱했다. 세상에 막된 인종들. 강노인은 주먹구를 실룩이며 밭으로 달려 들어가서 닥치는 대로 연탄재를 길가에 내던졌다. 서울 것들이나 되니 살아있는 밭에 해코지 할 생각을 갖지. 이거는 이제 서울 것들이군요. 땅을 아는 자라면 저 시퍼런 하늘이 무서워서라도 감히 이따위 행패를 생각이나 하겠는가? 흰 연탄재 가루를 뒤집어 쓰고 쓰러져 있는 죄 없는 풀잎을 차마 바라볼 수 없어서 강노인은 잔뜩 허둥대고 잊었다. 자, 이런 것들 보면은 이제 강노인의 심리가 되겠죠? 그치? 예. 그래서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는 얘기입니다. 얘는.
도로 청소년 김씨가, 자, 새로운 인물 나왔네? 그럼 끊어야 되겠지. 그리고 나서 위에 있는 내용 정리해주면 돼요. 위에는 어떤 내용입니까? 뭔지 모르지만 강노인이 이렇게 고추밭을 가지고 있어. 그치? 근데 서울 사람들, 서울 것들이 여기다 연탄재를 갖다 버렸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강노인이 굉장히 빡친 상태야. 이해되니? 요렇게 정리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정리할 때는 한 1, 2초밖에 안 걸려. 잠깐 끊고, 위에 무슨 내용이었지? 이거였구나? 하고 넘어가면 되는 거야. 자, 도로 청소년인 김씨가 아침밥을 먹으러 들어오면서 보니 강노인은 검정 고무신이 벗겨진 줄도 모르고 손바닥으로 연탄재를 끌어모으느라 정신이 없었다. 밤사이 밭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눈여겨보지 않아 알 턱이 없었던 김씨가 인사랍시고 던진 말은 더욱 가관이었다. 전밀가경. 그쵸? 예. 영감리의 땅을 내놓으셨다면서요? 그런데 뭘 그리 열심히 가꾸십니까? 이내 넘길 거라면서. 아니, 누가 그런 소리를 해? 시뻘건 얼굴을 획 돌리며 병력같이 고함을 지르는 통에 김씨가 움찔 뒤로 물러났다. 어젯밤 반상회에서 대기 며느님이 그러셨다는데요. 저도 우리 옆에 내한테 들은 소리라서 더 들어볼 것도 없이 강노인은 곧장 집으로 뛰어갔다. 끊어야 되겠죠. 집으로 갔으니까. 자, 그럼 여기서 도로 청소년 김씨한테 강노인이 무슨 소리를 들은 거야? 집 내놨다. 집이 아니지. 땅을 내놨다고. 그치? 땅을 내놨다는 소리를 들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빡쳐가지고 곧장 집으로 갔어요. 자, 벗겨진 신발을 짝짝이로 깨어차고서 얼갈이 배추와 열무들을 다듬고 있던 마누라가 노인의 허둥대는 기세에 토끼눈을 뜨고 일어났었다. 그렇게 말한 게 아니라, 자, 그렇게 말한 게 뭐예요? 요거. 땅을 내놨다. 어젯밤 반상회에서. 그치? 그렇게 말한 게 아니라 우리 아버님 근력이 쇠하셔서 올해 일랑은 더 이상 일을 못 하시니까 타실 모양이더라고 말했다는군요. 경국이 어미도 동네 사람들 닭다리 그냥 해본 소리겠지요. 그럼 경국이 엄마가 누구야? 며느리가 되겠네. 그냥 밭에다 그 지경을 해댄 걸 보면 오죽했겠어. 뭐 틀린 말도 아니고 땅 팔아서 아들 살리고 남는 돈은 은행에 넣어 이자나 받으면 우리 식구 신간이사 편치 뭘 그러쇼. 중략. 자, 중략 되면 끊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니까 요 대화를 보니까 아내도 어때? 아내도 땅을 팔기를 바라죠. 네, 땅을 팔기 바람. 그리고 뭐 며느리도 그렇고, 그치? 그래서 아내는 땅 팔아서 아들 좀 도와주고 남은 돈 은행에 넣어서 이자 받아먹고 살자. 그는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강노인은 상태를 보니까 땅을 안 팔 것 같아. 중략. 시끄러! 마누라 입을 봉해놓고서 강노인은 이내 밭으로 되돌아왔다. 한 폭이라도 살릴 수 있는 만큼은 건져내야 할 고추 모종들 때문에 한시가 급한 강노인이었다. 반상의 파문은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다. 반상의 소식이 알려지자마자 연립주택에 산다는 은혜 엄마가 찾아와서 경국이 엄마가 누구? 며느리였죠. 경국이 엄마가 지난달 꾸어간 50만 원을 돌려달라고 하사연을 늘어놓기 시작한 것이다. 또 새로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치? 예. 땅을 팔았다니 계약금을 받았을 터인즉 큰 며느리 빚을 대신 갚아줄 수 없겠느냐는 여자의 말에 강노인은 주목허가 더욱 빨개졌다. 자, 그 소문이 이렇게 나쁜 거죠. 땅 팔았다고. 그치? 반상회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지금 주변 사람들은 땅을 팔았다라고 이렇게 또 착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며느리한테 50만 원 빌려줬던 아줌마가 와가지고 그거 좀 대신 좀 갚아줘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난 겨울 서울에서 이사와 동네 물정 모르고 딸이 다니는 에바다 피아노 학원에서 알게 된 경국이 엄마에게 갯돈을, 그것도 두 번째 탄 것을 빌려줬다는 것이다. 이 동네 지주의 큰 며느리라 해서 별 의심도 하지 않고 돈을 주었는데 경국이 엄마가 동네에 뿌린 빚이 한두 군데가 아니어서 직접 시아버지와 단판을 짓겠다고 마음먹은 은혜 엄마였다. 자,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경국이 엄마가 뭐 했어요? 동네에 뿌린 빚이 한두 군데가 아니다. 돈을 많이 빌렸구나, 며느리가. 그치? 그러니까 이 은혜 엄마는 어때요? 지난달 50만 원 빌려준 은혜 엄마는 이러다가 내가 돈 못 받을 것 같은데 해서 미리 온 거죠. 땅을 팔았다는 소식을 듣고. 그게 어떤 돈인가 말이다. 서울에서의 새빵살이가 하도 지긋지긋해서 연립주택 한 채를 마련, 이곳에 이사 온 지 반년조차 되지 않은 그녀였다. 갯돈 타고 여름에 보너스 나오면 이자 나가는 빚 100만 원을 갚을 요량이었는데
그 몇 달 사이에 이자 몇 푼을 욕심내다가 생돈 떼이게 생겼으니 생각만 해도 속이 터질 지경이었다. 자, 그 이자 몇 푼 욕심냈습니다. 즉 경국이 엄마 며느리한테 강로이 며느리한테 50만 원 빌려주고 뭐 이자 받기로 했겠죠. 근데 지금 돈을 못 받을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든 거야. 예. 땅을 팔았다는 소문이 번지면서 큰아들 용규에게 빚을 준 동네 사람들이 강노인에게 몰려 이 집 왜 이래 이거. 예? 예. 그러니까 며느리 큰아들 용규의 며느리가 큰 며느리가 되겠죠? 경국이 엄마 며느리도 돈 빌리고 용규도 돈 빌려. 왜 이렇게 돈 빌렸네. 은혜 엄마까지 꼭 8명이었다. 그 중에는 목동에서 살다 철거 보상금 받아지고 이곳까지 흘러온 김영진이라는 날품팔이 사내도 끼어 있었다. 자, 날품팔이는 뭐냐면 요즘 말로 하면은 노가다. 예, 공사 현장에서 하루 일해서 하루 벌어먹고 사는 사람들 날품팔이라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무시하면 안 된다. 이 기술자 자격증 갖고 있는 노가다꾼 돈 잘 벌어. 예, 하루에 30만 원, 40만 원씩 벌어요. 기술자들은. 이드니? 보통 일주일 내내 일하기도 하시는데 보통 한 5일 정도 일하거든? 그럼 한 달에 5일이면은 한 20일 정도 일합니다. 이되니? 그러고서 6,700씩 버는 거야. 그래서 공사 현장 노가다꾼이라고 여러분들 무시하면 안 돼요. 기술자 돈 잘 법니다. 그리고 자기 팀이 또 있어. 그런 기술자들은 자기 팀이 있어서 자기 사무실을 꾸려요. 예. 그게 이제 현장 노동자들입니다. 이게 여기도 많아, 그치? 여기 공사할 때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있죠. 다 그런 사람들이야. 자, 철거 보상금을 3부는 30%입니다. 3부이자로 놓아주겠다는 공댁의 말만 믿고 돈을 건네준 사람이었다. 그들은 한결같이 강노인 땅을 믿고 빌려준 돈이니까 책임을 져야 한다고 우겨대면서 땅을 판 적이 없다는 그의 말을 도무지 믿으려 하지 않았다. 자, 반상회에서 이상한 소문이 퍼지니까 이제 빚쟁이들은 우르르르르 몰려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강노인한테 대신 빚을 갚아달라고, 우리는 강노인 땅을 보고 며느리하고 큰아들한테 돈 빌려준 거니까 그 돈 갚아달라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못난 놈이 공장까지 담보로 잡혀먹었대요. 최신 기계 설비만 갖추면 돈 벌리는 게 눈에 보이는 사업이라는데 은행 대출도 기간이 차서 경고장이 날아왔답니다. 이판사판이라고 마누라도 이젠 감추지 않고 잘도 털어놓는다. 용규가 그 모양이니, 큰아들이 아주 그냥 돈 다 털어먹었구만. 용규가 그 모양이니 처가에서까지 돈을 끌어댄 용민이는 어쩌겠느냐고. 숫자 으름장 뭐야? 에? 큰아들 말고 다른 아들도 또 돈 썼어. 땅은 안 돼, 안 팔아. 고집장 그만 부리고 우선 집 앞에 거라도 떼어 팔아. 발등에 불이라도 좀 꺼봅시다. 다 자식 잘 되라고 하는 짓인데 왜 그러? 자식놈들 뒷발에 땅 다 날려보낸 걸 몰라? 입시름에 지친 마누라가 눈물바람 하다가 용문이 방으로 건너가 버린 뒤 또 아들인가 보다. 용규, 용민, 용문 이렇게 있나 보네요. 너가 2시에 달라고 그래서 2시에 소파하는데 늦게 하면 어떡해? 오시고 늦잠? 지금 몇 시간이 몇 시인데? 어제 너 겨울잠 자냐? 어제 4시까지 방학식 갔어. 4시까지 게임하다가 4시까지 게임하다가 늦잠 잤다고? 어머니 아셔? 아니요. 어머니! 근데 엄마 어제 2시 넘게 안 자고 있더만 알고 있어요. 10시 혼나. 시간은 지켜야 된다. 예. 이거 지금 녹화 뜨고 있는데, 예, 은찬이 4시까지 게임하다가 늦잠 자서 늦게 왔다는 소리가 여기 지금 다 녹음이 되고 있습니다. 자, 용문이 방으로 건너와 버린 뒤 강노인은 그 밤 오래도록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으면 얼마나 속상해요, 그쵸? 자식놈들 때문에 땅 다 팔고 돈 다 날리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얼마나 답답해. 자식 농사는 포기한 지 오래지만 해마다 씨를 뿌리고 수확을 거두는 재미만큼은 쉽게 포기할 수 없는 그였다. 아하, 그러니까 강노인의 유일한 재미가 바로 뭐예요? 씨 뿌리고 수확 거두는 재미. 그러니까 이게 땅이 있으니까 이거 할 수 있는 거죠. 자, 서울에서 밀려나온 서울 것들 때문에 여기까지 땅값이 들먹거리는 북새통을 치렀고 그 와중에서 자식들이 모두 저 푼수로 커버렸다는 원망도 많은 게 강노인이었다. 씨 뿌린 땅에서 거둬들이는 수확이 아닌 다음에 어찌 땅 팔아서 그 돈으로 쌀 사고 채소 사며 살 수 있을 것인가?
농사꾼 주제로는 평생 만져볼 엄두도 못 내는 큰 돈이 굴러 들어왔어도 쉽게 생긴 내력만큼이나 씀씀이도 허망하게 짝이 없었다. 자, 여기 보니까 이 땅의 인식, 땅에 대한 강로인의 인식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땅은 뭐란 얘기예요? 땅은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근본이란 얘기지. 그나마 이만큼이라도 마지막 땅 조각을 붙들고 있다는 위안이 강로에게는 큰 힘이 되었다. 이 고장에 서울 바람이 몰아닥쳐 요 모양으로 설익은 도시가 되지 않았다면 아직껏 넓디 넓은 땅을 가지고 있을 것이 틀림없는 스스로를 생각해보면 더 화가 치밀었는데 다 부질없는 노릇이었다. 네, 그 자식 새끼들 때문에 이제 땅 다 날리고 있죠. 네, 제목이 마지막 땅이었습니다. 자, 그럼 1번 윗글의 서술상 특징 우리는 파악했습니다. 전지적 작가 시점이 되겠죠. 서술자가 과거를 회상하며 등장인물로 나타나고 있다 아니죠. 자, 서술자가 등장인물로 나타나면 이거는 1인칭인데 아닙니다. 서술자가 자신의 이야기를 중심 아니죠. 이거 1인칭 주인공이네. 1인칭 주인공. 3번 서술자가 작중인물로 등장하여 아니죠. 4번 서술자가 관찰자 입장에서 사건을 객관적으로 전달한다. 자, 얘는 3인칭 관찰자 시점이네. 5번 서술자가 전지적 관점에서 등장인물의 심리서술 요거죠. 예, 우리는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고 읽어오면서 파악을 했습니다. 문제 2번 윗글의 사건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보기와 같이 재구성하였을 때 A, E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요게 지금 보니까 시간 순서대로 좀 되고 있어요. 지난 겨울 은혜 엄마가 서울에서 이사와 경국이 엄마를 알게 됨. A. 1번 A는 자식이 연결고리가 돼 일어난 사건이다. 그렇죠? 어디였어? 에바다 피아노 학원. 이걸 통해서 이제 경국이 엄마를 알게 된 거고요. B. 지난달 은혜 엄마가 경국이 엄마에게 돈을 빌려줘 50만 원 빌려줬죠. B는 경국이 엄마가 강로인의 며느리라는 사실이 영향을 미쳤다. 그렇죠? 네, 강로인이 땅이 있으니까 그 땅을 보고 돈을 빌려준 겁니다. 어젯밤 경국이 엄마가 반상회에서 동네 사람들에게 땅과 관련된 말을 한다. 예, 뭐라고 말했습니까? 지문에서는 이제 시아버지가 힘이 붙이니까 내년에는 아마 안 하실 것 같다. 농사 안 하실 것 같다.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 땅을 팔겠구나.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3번 C는 경국이 엄마가 강로인의 입장을 대변했기 때문에 아니죠. 입장 대변이 아니지? 예, 그냥 자기 생각대로 말한 겁니다. 자, 대변은 상대방의 말을 대신 전달해 주는 게 대변이야. 근데 며느리가 강로인의 생각을 대변한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 느낌, 자기 생각을 얘기한 거예요. D. 다음날 아침 반상회에서 며느리가 땅과 관련된 말을 한 것을 강로인이 듣게 된다. 4번 D는 청소원 김씨에 이루어진 사건이죠. 예, 반상회에서 며느리가 땅을 판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전에 들었습니다. 자, 이 동네 사람들이 강로인을 찾아와 아들 용구 빚을 갚으라고 한다. 5번 이는 강로인의 부인이 아들의 빚 문제를 구체적으로 실토하는 계획이 된다. 그렇죠? 공장도 다 팔아먹고 뭐 은행 빚도 못 갚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닌 거는 3번. 질문 괜찮니? 자, 문제 3번. 땅에 대한 강로인의 생각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삶의 위안을 느낄 수 있는 공간, 재미와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공간, 마지막까지 지켜내고자 하는 공간, 생명을 가꾸고 유지할 수 있는 공간, 자식들과의 행복한 생활 땡. 자, 자식 농사 잘못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유일한 위안이 농사 짓는 게 유일한 위안이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자, 기억의 상황과 관련 있는 한자 성어 기억이 어딨지? 이자 몇 푼 욕심내다가 생돈 떼기 생겼다. 욕심내다가 생돈 땡긴다. 답은요? 소탄댐실이 소탄댐실. 그치? 작은 거를 탐내다가 큰 것을 잃는다. 조금 늦게 온 친구들은 오늘 영상 올려놓을 테니까 앞부분 이제 챙겨보도록 해요. 자, 질문 험승 잠깐 쉬고 먼저 수필의 개념 잡고 이야기를 합시다.
수필의 뜻은 이 수필의 뜻은 손 가는 대로 쓴 글. 손 아니다 미안 붓 가는 대로 해. 하긴 뭐 붓이 손이니까 뭐 붓 가는 대로 쓴 글 이게 수필의 개념이에요. 자, 여러분들 수필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경험을 바탕으로 했다는 거. 경험을 바탕으로 쓴 글이라는 점 꼭 기억을 해야 된다. 이게 수필의 핵심이고 요거 놓치면은 그냥 수필 갖다 버리는 거야. 자, 수필의 특성 중에 보면 이 신변잡기라는 말이 있는데 이 신변잡기라는 말 뜻을 알면 수필의 개념이 다 잡힌다. 자, 그래서 이 신변잡기 뜻은 뭐냐면요. 자신의 주변에 잡스러운 일을 기록했다. 이게 신변잡기 뜻이야. 그래서 신변잡기라는 뜻을 알면 수필의 특징을 잡을 수 있는데 자신의 일이니까 고백적. 그리고 주변의 일이니까 자, 소재 제한이 없다. 아무거나 다 써도 됩니다. 화장실에 똥 싼 거 써도 돼. 잡스럽다. 비전문적입니다. 누구나 쓸 수가 있겠다. 그리고 일을 기록했다. 사실적이죠. 그 다음에 기록 회상적. 그리고 아까 얘기했다시피 자기 경험적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신변잡기라는 말 뜻을 알고 있으면 고백적, 소재 제한 없고 비전문적, 사실적, 회상적, 경험적이라는 수필의 특성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우 졸려 어지연이 그지? 예. 자, 그런데 그리고 하나 더 추가해서 여러분들이 배우는 수필은 교과서에 실려 있는 거다, 학생이 보는 거다, 교훈적. 그렇죠? 뭔가 학생들한테 전달할 수 있는 좋은 내용이 있으니까 예, 교과서에 실려 있겠죠. 그래서 신변잡기란 말 꼭 기억을 해둬야 된다. 자, 그리고 수필은 무형식의 글입니다. 무형식의 글. 무형식이라는 게 형식이 아예 없다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태로 써도 상관없다는 이야기야. 어떤 형식으로 써도 된다. 그래서 뭐 시처럼 써도 되고 뭐 소설처럼 써도 되고 예. 뭐 한문으로 써도 되고 한문으로 쓰고 싶으면 예. 등등등 어떤 형식으로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자기 경험을 써야 된다. 때문에 수필에는 글쓴이의 개성, 개 같은 성격 아니에요. 개별적 성격. 예. 여러분들 개가 되고 싶어? 예. 대학교 가서 예, 뭐 이렇게 술도 마시고 그러면 개가 됩니다. 진짜 다 개 돼. 예. 남자 여자 다 필요 없어. 진짜 다 개가 돼요. 자기의 개성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MT 가면. 예. 자, 글쓴이의 개성과 그 다음에 글쓴이의 가치관을 또 파악해 볼 수가 있다. 이때 가치관은 뭐냐면 자, 가치는 값어치죠. 자, 나한테 가치 있는 것, 가치 없는 것 이런 기준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그치? 여러분들 생각할 때 한번 물어볼까? 소율이는 살면서 뭐가 가장 소중해? 가족이요. 가족? 이 너의 가치관이야. 은찬이는 네? 뭐가 가장 소중하냐? 저요? 너? 아니요, 원이요. 돈? 예. 이런 게 가치관인 거야. 그치? 내가 가장 좋게 생각하는 게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필에는 글쓴이의 가치관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다. 또는 뭐 인생관 이런 것들도 확인할 수가 있죠. 준서는 왜 사니? 여기 인생관이야. 그러니까 준서의 인생관은 태어난 김에 예, 그래서 김 많이 먹어. 네. 자, 그래서 수필을 통해서 글쓴이의 개성, 가치관, 인생관 등등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필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가?
수필의 목소리를, 자, 우리가 시의 목소리는 화자였고 소설의 목소리는 서술자였습니다. 그렇죠? 수필의 목소리는 뭐라 그러니, 수아야? 수필의 목소리요. 수필의 목소리는 모르면 모른다. 몰라요. 몰라요. 재현아 뭐니? 몰라요. 수필의 목소리는 화자라고 그래요. 화자. 수필도 화자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정서, 느낌을 산문 형태로 풀어낸 거기 때문에 화자라고 얘기를 해. 서술자 아니야. 서술자는 소설에만 있습니다. 근데 몇몇 교재에서는 수필도 서술자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아닙니다. 수필도 화자다. 서술자는 소설만. 서술이라고 하는 것은 사건을 풀이해주는 사람이라는 뜻이거든. 근데 수필은, 물론 수필에도 뭐 소설처럼 쓰면은 뭐 사건이 있겠지만, 수필은 화자라고 한다. 자, 그러면 수필을 어떻게 읽어갈 것인가? 이거 시랑 똑같아. 정서 찾고. 정서는 직접 정서, 간접 정서 두 가지가 있죠. 그러니까 직접 말하면 괴롭다, 기쁘다, 슬프다 직접 말할 수가 있고요. 또는 분위기로 나타낼 수가 있다. 들어와. 들어오세요. 간접 정서, 간접 제시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정서 찾으면 이거 찾는 거야. 왜? 자, 이유를 찾는 거죠. 그렇게 생각한 이유. 자, 요거 보면 된다. 왜 찾으면 되는 거야. 왜? 그죠? 네. 그리고 표현 기법을 찾아라. 자, 이건 뭐 시하고 똑같아. 자, 표현 기법은 여러 가지 있는데 6가지 정도는 여러분들 꼭 기억하라고 얘기를 했죠? 먼저 비유법. 비유라는 것은 A 원관념을 B 보조관념에 빗대어 표현하는 방식. 그래서 여기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직유도 있고 은유도 있고 뭐뭐처럼 뭐뭐인데 뭐뭐같이 뭐뭐마냥 직유법. A는 B다. 은유법. 그 다음에 의인도 있고 환류도 있고요. 의인법은 3가지 형태로 나온다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이 아닌 것한테 도노법 쓰면 의인법. 그리고 신체를 빗대어 표현하면 의인법. 그리고 감정을 빗대어 표현하면 의인법. 코스모스가 웃는다. 코스모스가 손 흔든다. 코스모스야 행복해. 예, 의인법입니다. 환류는 무생물을 생물처럼 살아있는 것처럼 표현하는 게 환류법이었죠. 그래서 뭐 지구가 숨쉰다, 바위가 달린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하면 다 환류에 해당이 되겠다. 자, 그리고 대유법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일부분을 들어서 전체를 표현하는 방식 대유법. 그래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뭐 한라에서 백두까지, 또는 무궁화 이렇게 얘기를 하면 대유법. 질문 괜찮아요? 자, 그리고 대꾸법 있다고 얘기를 했죠? 대꾸법은 문장 하나 기억하라고 얘기를 했어.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난다. 이렇게 쓰는 게 대꾸법입니다. 그래서 비슷한 문장 방식을 한 번 더 쳐주면 그것이 대꾸법이 된다. 자, 그래서 대꾸법을 쓸 때 효과는 뭡니까? 운율 형성이 되고, 그 다음에 의미 강조도 되고, 이걸 통해서 대꾸법을 쓴다. 그리고 역설법. 역설은 거꾸로 설명하는 방식. 문장의 논리 모순을 통해, 문장의 논리 모순을 통해서 진리나 진실을 말하는 방식. 요게 역설법이었습니다요. 그래서 소리 없는 아우성. 예문. 소리 없는 아우성, 결별이 이룩하는 축복, 요런 것들이 역설법. 웃프다, 이것도 역설이라 얘기를 했지, 그치? 웃긴데 슬프다, 이것도 역설법이라 얘기를 했습니다. 자, 반어법은 상황에 반대되는 말하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는 교우관계를 위해서 또는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반어법을 쓴다. 엄마가 해주는 음식 겁나게 맛없는데 엄마가 물어봐요. 어떠니? 맛있어요. 예, 그치? 예, 나의 용돈을 위해서 어쩔 수 없습니다. 예, 이게 반어법이죠?
상황에 반대되는 말하기. 자, 그래서 여러분들 역설법하고 반어법 헷갈릴 일이 전혀 없다. 역설은 문장의 논리못은 긍정, 부정 같이 쓰는 거고, 반어법은 상황에 반대되는 말하기다. 역설법하고 반어법 헷갈려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여러분들은 헷갈리면 죽어. 이제 혼나. 알겠지, 지연아? 네. 진짜 알았어? 반어법 쓴 거야? 어? 우리가 일상생활에 많이 쓰는 표현들이에요, 이 반어법이. 자, 또 뭐가 있어요? 서리법. 의문형으로 설명하는 방식. 서리법이죠? 의문형으로 설명하기가 서리법입니다. 재수없지 않니? 이거 맛있지 않아? 이런 것들이 다 서리법이 되겠죠. 춥지 않니? 이런 것도, 그지? 예. 그리고 도치법. 도치법은 뭐 문장이나 단어 순서를 바꿔주는 게 도치가 되겠죠? 자, 이거 말고도 표현기법이 많은데, 여러분들 요 정도는, 파악을 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클리닉 할 때 뭐 작품 주면은 분석하기 어려워요 하는데, 이렇게 분석하면 돼, 그냥. 정서외 표현기법입니다. 그러니까 찾아낼 수 있는 정보는 다 찾아내는 거야. 그러니까 연습하는 거예요, 연습. 네. 그래야지 어떤 작품이 나오더라도 여러분들이 스스로 분석할 수가 있겠다. 자, 그리고 심상도 정리하라고 얘기를 했었죠? 심상은 똑같은 말 이미지, 똑같은 말 감각. 그래서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이게 감각이고, 그 다음에 공감각도 있죠. 공감각은 감각의 전이. 전이는 옮겨간다는 얘기야. 예문 하나 기억하세요. 푸른 종소리. 빨간색으로 쓴다, 그지? 예. 그래서 청각의 시각화. 이렇게 정리 가능하다. 그래서 여러분들 문학작품 볼 때 이렇게 찾는 거야. 찾는 겁니다. 표현기법들. 뭐 소설 읽을 때도 또는 뭐 희곡, 수필 읽을 때도 이렇게 찾아주는 겁니다. 이게 연습하는 겁니다. 선생님 살짝 아래. 아래 있었어. 자, 정리하시고요. 예. 그리고 여러분들 뭐 TV 보다가 뭐 광고 나온다. 광고에 쓰인 표현법도 한번 정리해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좋아하는 노래, 또는 웹툰, 그쵸? 뭐 길 가다가 또 광고판 봤을 때 어떤 표현법들 쓰고 있는가 정리해 가는 것도 좋은 연습이 된다. 질문? 엄서요? 자, 이번에는 극갈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희곡. 희곡은 무대 상연을 목적으로 쓴 글. 이게 희곡입니다. 상연이죠, 상연. 상연은 무슨 뜻? 윗상자, 위에서. 뭐라고? 연다. What? 연기지, 연기. 그러니까 무대 위에서 연기한다, 이런 뜻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연극 배우, 영화 배우 꿈인 사람 없니? 며칠 전에 선생님이 드라마 나왔어요. 진짜로. 잠깐 스쳐지 나왔어. 보여줘? 보여줘야지, 맞아. 말 나온 김에 보여줘야 되겠다. 보여주지. 야, 아니라고. 그럼 누가 결정하는데? 와! 뭐야, 이거 왜 저걸 갑자기, 뭐야, 내가 예약시켜서 그러는 거야?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 말없이 고이분에 드리오리다. 가자. 그런데 사실은 가지 말라는 그 간절한 반어법이죠. 왜 그래? 왜냐하면 사건이 지려갖고 못 간단 말이야. 하는 거야, 말라는 내 목소리 아닙니다. 더빙을 해버렸어. 저거 반어법 아니야? 저 역설법이거든.
섣불리 지나가고 이게 역설법인데 여기 이 드라마에서는 반어법을 해버렸어. 아니야. 상황이 반어, 표현은 역설법입니다. 그 드라마에 나왔어요. 이씨를 왜 썼을까? 생각해보면 떠날 수밖에 없는 걸 받아들이는 그렇죠. 떠날 수밖에 없는 걸 받아들이는 거지. 예. 예, 근데 잠깐. 선생님이 왜 나온 거예요? 어? 선생님이 왜 나온 거예요? 작년에 갑자기 이 드라마 PD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영상 써도 되냐? 마음대로 하세요. 얼마 드리면 되냐? 아, 그냥 쓰세요. 뭐 그랬어요. 예. 아, 사인을 받을 거 그랬어요. 내가 좋아하는 배우가 나오거든, 여자 배우가. 서운수라는 배우가 나오는데, 차라리 사인 좀 받아달라고 그럴 거야. 예? 뭐? 뭔지 모르겠어요, 선생님. 서운수. 레고 밟았어. 얘는 내 후배인데 웹소설로 잘 나가고 있어요. 아, 나도 글 쓸 걸, 씨. 서운수 배우. 얼굴 보면 알걸? 여러분들? 아직 모르나? 이 배우 모르니? 아, 네. 이 배우는 그 이용복 셰프랑 같이 중국 가서 중국에서 먹힐까? 그 짜장면 파는데 거기서 서빙을 하고 그 모습 보고 괜찮다 저 사람. 예. 이 배우가 아까 그 드라마 여주예요, 여주. 몰랐어 나 누구 나온지도. 예. 사인을 좀 받아줄 거래. 드라마는 전체적으로 재미가 없어요. 나도 안 봤어. 그냥 나 어디 나오지? 막 이게 돌려서 보기만 했습니다. 예. 나도 한 중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대학교 때 방송에 나와볼까? 뭐 그런 생각 많이 했었는데 이상하게 방송에 나와요. 자, 어쨌든 연기! 근데 나는 연기한 게 아니지. 저는 수업한 거기 때문에. 자, 그래서 희곡은 무대 상연을 목적으로 쓴 글이 희곡입니다. 그럼 그러면 이제 희곡의 3요소. 희곡의 3요소. 대사, 지문. 자, 지문은 지시문이야. 그러니까 인물들, 등장인물들 행동 이렇게 해라 하는 게 지시문이죠. 그리고 해설, 이게 희곡의 3요소가 됩니다. 또 희곡은 현재형 문학이에요. 현재형 문학.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로 눈앞에서 등장인물들이 연기를 보여주는 그런 장르이다 보니까 과거형으로 쓰지 않아. 항상 현재형으로 씁니다. 소설은 과거형으로 쓸 수 있죠. 뭐뭐 했다 이렇게 쓸 수 있는데 희곡은 항상 현재형으로 쓴다. 자, 그리고 희곡은 서술자가 없다. 여기 고등학교 올라가면 여러분들 요거 물어보는 문제 많이 나와요. 희곡하고 원작 소설하고 희곡하고 비교하면서 차이점이 뭐냐? 바로 서술자 유무 묻는 문제 100% 출제가 됩니다. 아마 중3도 나올걸? 서술자 물어보는 거? 희곡은 없어. 서술자는 소설만 있는 거야. 그리고 희곡은 제약이 많다. 그러니까 무대에 따른 제약이 되겠죠? 그래서 뭐 무대 장치도 많이 해야 되고, 그리고 무대에 많은 인물들이 못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표현의 한계가 있는 거지, 그치? 예를 들어서 SF 같은 경우 못해요. 그죠? 좀 허술해 보이기도 하고. 자, 이번에 시나리오 개념입니다. 시나리오는 상영을 목적으로 하는 글이죠. 상영을 목적으로 하는 글. 영화지 뭐, 영화 드라마. 그치? 그러니까 영상입니다. 영상 상영을 목적으로 하는 글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시나리오는 4요소라고 얘기를 해. 시나리오 4요소. 자, 희곡하고 똑같아요. 대사, 지문, 해설. 근데 해설은 보통 나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해설 똑같아. 근데 여기 하나 더 추가됩니다. 그게 뭐냐면 장면. 보통 씬넘버라고 얘기를 해. 씬넘버. 그래서 샵하고 여기다 번호 이렇게 붙입니다. 뭐 샵 1, 뭐 샵 2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데 이게 장면 번호입니다.
보통 영화 한 편의 장면이 160장면에서 200장면 정도 그렇게 들어간다고 해요. 자, 그 다음에 시나리오도 똑같아. 시나리오도 현재형 문학이고 서술자가 없고, 그런데 제약은 있지만 희곡보다는 덜 합니다. 요즘은 이제 컴퓨터 CG를 많이 쓰니까, 그래서 CG를 많이 쓰는데 근데 또 돈이 또 많이 들어가죠. 그래서 뭐 영화는 영화로 표현할 수 있는 거는 다 할 수 있죠. 그렇지? 단 돈이 많이 들어가. 이 컴퓨터 그래픽 사용 돈 많이 들어갑니다. 질문. 괜찮니? 그래서 시나리오도 서술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약이 있긴 있어요. 예, 희곡보다는 덜 하지만 제작비가 많이 들어간다는 점. 그에 비해서 소설은 제약이 없지. 뭐 우주를 나타내고 싶다고 쓰면 돼. 여기는 우주, 깜깜한 우주. 끝이야. 예. 그런데 뭐 희곡이나 시나리오는 이거를 또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제약이 많이 따른다. 자, 그러면 희곡과 시나리오는 어떻게 읽어나야 되느냐? 되게 쉬워요. 얘는 소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끊어서 읽어야 되고 인물 간의 갈등 관계를 막 파악하고 막 그러잖아. 자, 얘도 갈등 관계를 파악합니다. 갈등 관계 파악. 그런데 희곡하고 시나리오는 장면이 구분되어 있어. 장면이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인물의 말과 행동 파악해 주시면 돼요. 이게 곧 뭐다? 심리 파악하는 겁니다. 자, 소설 같은 경우에는 인물의 심리나 성격을 직접 제시할 수가 있죠. 놀부는 나쁘다. 이렇게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치? 그런데 희곡하고 시나리오는 직접 제시가 안 됩니다. 왜? 서술자가 없으니까. 때문에 말과 행동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제시를 하거든. 예, 그거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뭐 장면별로 정리. 요렇게 해주시면은 희곡하고 시나리오 웬만큼 읽어낼 수가 있겠다. 그리고 시나리오는 용어 정리해줘야 돼. 시나리오는 전문 용어가 있기 때문에 시나리오 용어 정리를 해야 된다. 질문. 괜찮아요? 쉬는 시간. 여기 시나리오가 무슨 내용이에요? 전쟁 이야기, 6.25 전쟁 이야기입니다. 알 것 같아요. 장동건하고 원빈 나와요. 네. 학교에서 봤어? 봤어요. 네, 태극기 날리며 장동건하고 원빈하고 형제로 나오죠? 네. 부분 줄거리. 문제 먼저 봐야지. 자, 내용 묻는 문제가 있네요. 그 다음에 기억 미음 중 보기 촬영 기법. 자, 아까 얘기했습니다. 시나리오는 이제 촬영 용어, 전문 용어 이런 거 튀어나오거든. 가장 적절한 것은 클로즈업, 피사체의 주요 부분을 특히 크게 찍거나 두드러지게 강조하는 기법으로 인물의 감정을 표현할 때 매우 효과적이다. 자, 클로즈업 언제 한다고? 인물의 감정을 표현할 때. 그러니까 보통 이제 얼굴 많이 좀 크게 잡는 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박스 나와 있네요. 요런 게 이제 이게 비평문이야. 이게 비평문이고 해설서라고 생각하면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문학 문제 풀 때 이렇게 해설서 박스 있으면 먼저 보고 들어갑니다. 그래야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자, 적절한 것. 태극기 휘날리면은 70년대 성행했던 반공 의식 고취를 위한 전쟁 영화들과는 달리 반공, 공산당 반대. 적군과 아군을 명확히 구별하지 않는다. 그쵸? 그래서 형하고 동생하고 나중에 결국 싸우게 되지. 예. 국가를 위해 몸을 바친다는 애국주의보다는 우리가 아니면 누가 가족을 지킬 것인가라는 가족주의가 이 영화의 핵심인 것이다. 뭐 집에 가서 뭐 봐도 돼요. 이거 청소년 관람 가야 아닌가? 15세 관람 건가? 앞부분 줄거리. 서울 종로거리에서 구두를 닦는 형 진태와 장동건, 대학 진학을 앞둔 동생 진서, 원빈에게 6.25 전쟁이 닥친다. 피난지인 대구에서 진석이 군대에 징집되자 진태는 진석을 지키기 위해 함께 입대한다. 이게 징집인데 이 징집은 뭐냐면 길 가다가 그냥 잡는 거야. 지금 러시아가 이거 하고 있죠?
러시아 군인들이 많이 죽었기 때문에 러시아에서는 이제 남자들 지나가면 잡아요 군인이. 바로 버스에 태워. 그게 징집입니다. 숨어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어? 밖에 안 돌아다니고 집에 숨어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찾아와요. 네. 자, 어쨌든 씬넘버 38 낙동강 방어선 대대본부 세찬 바람에 막사가 심하게 흔들린다. 차렷 자세로 서 있는 진태 대대장 허리춤에 손 얹고 꼿꼿이 마주 서 있다. 자, 현재형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쵸? 그래서 극갈래는 현재형 문학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현재 시제로 쓰고 있다. 자, 문맥을 파악하기 꼿꼿한 자세로 서 있다. 이게 문맥을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클로즈업 하는 거 찾는 거였네, 그치? 이게 아니죠, 클로즈업은. 진태, 조금 전 동생과 탈영하려고 했습니다. 이유는 동생의 심장병 환자이기 때문입니다. 동생을 후방병원으로 보내주십시오. 저더러 탱크를 부수라면 부수고 인민군 목을 베어오라면 베어오겠습니다. 적 진지에 폭탄 메고 들어가 자폭이라도 하라면 기꺼이 하겠습니다. 자,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진태의 성격을 알 수 있죠? 동생을 위해서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헌신적인 모습. 대대장 탁자 위에 놓인 서류를 들고 펼치며 1중대 1소대 이용찬 간질 1소대 최준호 폐결핵 1소대 나영길 퇴행성 관절염 1소대 여진철 만성 신부전 1소대 허인호 폐결핵 2소대도 필요해? 자, 이렇게 말한 이유는 뭐예요? 너 말고 네 동생 말고도 아픈 애들 많다는 얘기죠. 이 친구들 다 후방 보내? 여긴 누가 싸워? 멀쩡한 놈 하루아침에 병신되고 비실비실 다 죽어가는 놈 멀쩡해지는 데가 전쟁터야. 탈영할 용기로 싸워. 탱크 부수고 인민군 죽이고 진지를 부순다면 동생 후송이 아니라 제대들 보시키겠어. 동생만 보낼 수 있으면 뭐든지 하겠습니다. 바로 그런 배짱과 정신으로 싸우란 말이야. 나라에 뭔가 요구하기 전에 나라를 위해 뭔가 하라고. 대대장 왔다 갔다 하며. 자, 이런 게 지시문이죠. 지문. 얼마 전에 우리 옆 11년대 자네와 비슷한 경우가 있었어. 거긴 아버지하고 아들이 한 분대 있었는데 지난달에 아들 제대했어. 눈이 반짝 빛난다. 자, 요게 클로즈업 해야 되겠죠? 그죠? 눈이 반짝 빛난다. 그 눈빛 연기를 좀 해줘야 됩니다. 장동건도 눈이 부리부리 하잖아. 어떻게 제대로 했는지 궁금해? 자, 씬넘버. 자, 아까 얘기했습니다. 장면별로 정리해주면 된다고 얘기를 했지, 그치? 그래서 씬넘버 38 대대본부 안에서 동생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는 진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씬넘버 39 낙동강 방어선 소대 참호. 참호는 뭐냐면요, 여러분들 그 전쟁 영화 같은 거 보면 이렇게 땅을 파지. 땅 파고 여기 사람들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죠. 그걸 참호라고 그래, 참호. 예, 나중에 은찬이하고 준석 가서 이거 많이 팔 거야. 그죠? 지금 중3, 고1, 고2, 고3, 대학교 1학년, 4년 뒤에 간다. 그치? 4년 뒤에 가서 열심히 땅 파. 예, 소율이 왜? 불쌍해서? 예, 그래서 열심히 섭질해야 됩니다. 예, 겨울에 눈 올 때 얘네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야, 쓰레기 또 와. 열심히 눈 치워야 되거든. 예. 척추 측만증 있으면 공격할 수 있어요. 어? 척추 측만증 있으면 공격할 수 있어요. 많아. 야, 대한민국 고삐리 중 80%가 다 척추 측만증입니다. 왜 저는 안 가려고? 나름 재밌어. 군대 가서 총도 쏘고, 응? 수류탄도 던져보고, 예? 언제 총 쏘보겠어, 그죠? 돌격 앞으로! 뭐 이런 것도 한번 해보고, 그죠? 예, 총기 분해도 한번 해보고, 총기 청소도 해보고, 네. 나름 재밌어요, 군대가. 또 요즘 또 안 때리잖아. 물론 이제 갈구기는 하겠지만, 예. 예비군 언제까지 하세요? 어? 예비군 같은 거. 예비군 40살. 40살이요? 아니구나. 민방위가 40살이구나. 예비군은 군 제대하고 8년까지입니다. 예비군은 군 제대하고 8년까지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병력이 한 60만 명 정도 되거든. 60만 명인데 예비군까지 포함하면 한 350만 그 정도 돼요. 민방위까지 포함하면 한 5, 600만 정도 됩니다. 우린 전투민족이야. 우리나라 육군이 세계 세 손가락 안에 들어가요. 진짜로. 우리나라 육군은. 예. 우린 전투민족입니다.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강의한 전투민. 우리나라 육군 굉장히 강해.
러시아랑 미국이랑 야 러시아 지금 전쟁 나는 거 보니까 뭐 아유 못하더라. 에이. 그죠? 러시아도 핵 믿고 까부는 거지. 진짜 한국하고 다이다이 뜨면 한국이 이길 것 같아. 해안 쓰고. 핵 안 쓰고 그냥 순전히 그냥 지금처럼 전투한다면은 진짜로. 예. 그리고 지금 러시아가 미사일을 다 소진해가지고 얘네가 쏠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북한이 러시아한테 무기 줬거든. 못 써. 뭘 팔고 있다. 너무 낡고 옛날 거라 못 쓴다고. 러시아 군인들이 한숨 나온다고 막 뉴스에서 봤습니다. 예. 지연아, 정신 차려 지연아. 그래서 어제 레벨을 많이 했니? 아니야? 예. 보겠습니다. 태풍이라도 불듯 드센 바람, 낮에 준 유서봉투 속에 속짓거리는 진석, 뭔가 쓸 듯 만년필 뚜껑을 연다. 다가와 봉투 낚아채는 진짜 북부 찢는다. 자, 유서봉투 이제 전투에 나가되거든, 작전에 나가거든, 이거 다 써요. 써서 이제 여기에 자기 가슴 군복 위에다가 넣어놓습니다. 어머니가 유서 쓰라고 만년필 사준 거 아니야? 요 만년필은 이 영화 앞에 보면은 대학 진학 축하한다고 엄마가 만년필 사주거든. 털썩 진석 옆에 걸터앉는다. 이거 뭐 클로즈업 아니죠? 아까 우리 클로즈업 찾는 거는 2번 있었습니다. 진태. 유서는 죽을 놈들이나 쓰는 거야. 약해지면 안 돼. 진석 만년필 뚜껑 닫고는 이게 다 꿈이었으면 좋겠어. 이따 눈 뜨면 우리 집 안방이고. 군대 가면 진짜 이런다? 자기 전에 이거 꾸면 좋겠다. 눈 뜨면 집에 얼마나 작아. 빰빰빰빰. 에이씨. 이러고 일어나요. 예. 난 아침 먹으면서 형한테 얘기할 거야. 정말 진짜 같은 이상한 꿈을 꿨다고. 난 가방 챙겨서 학교 가고 형이랑 엄니는 가게 가고. 자, 그래서 동생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죠? 예. 아까 투항병 죽으면서 엄니 그랬어. 글썽 눈물 맺힌다. 난 그렇게 안 죽을 거야. 그렇게 비참하게 안 죽을 거야. 더 이상 바보같이 기어다니지도 도망치지도 않을 거야. 끝까지 살아서 엄마한테 갈 거야. 엄마한테. 등 토닥이며 걱정 마. 그렇게 될 거야 반드시. 자, 그래서 요 부분에서는 이제 진석이가 그쵸? 엄마에 대한 그리움, 엄마 생각, 그리고 힘겨움 이걸 좀 나타내주고 있죠? 그거를 형 진태가 위로를 좀 해주고 있습니다. 신 넘버 44 낙동강 방화선 소대 교통호. 교통호는 뭐냐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왔다 갔다. 저 아까 땅을 파는데 길게 파요. 길게 파서 뭐 이렇게 십자로도 파고 뭐 이렇게 삼거리로 파고 그걸 교통호라고 그래요. 허중사 교통호 위로 오가며 팔순대까지 팔아. 한 삽도 파면 그만큼 오래 산다. 주위에 아직 돌들이 남아있다. 맞박 깨지기 싫으면 치워라. 왜 그러냐면 뭐 총 날라오고 폭탄 날라오잖아. 그치? 그럼 주변에 있는 돌이 깨지거든? 그럼 그 돌 파편에 맞아서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돌들 다 치워야 됩니다. 교통호 참호파고 있는 소대원들 수근수근 어수선한 분위기. 장일병 2대대에서 3대대까지 넘어갔으면 끝장이야. 영만 고양이 쥐모두치 밀고겠구만. 양주사 이번엔 시신 수습할 사람도 안 남겠네. 이밀병 다 오라 그래. 인민군 놈들 다 없애버릴 테니까. 작업 중엔 참호미에 올라서는 소대장. 소대 주먹 둘러보며 허중사 고영마 양길섭 장민호 이승철 완전 무장하고 앞으로 나와. 무슨 일인데 얘. 방어선 진입로에 지뢰 매설을 늘리라는 대대짓이다. 볼맨소리. 진입로라면 적진 코앞인데요. 그래서 아니 뭐 돌아서면서 궁시렁 꼭 이런데 뽑힌다니까. 듣고 있는 진대 불쑥. 저도 가겠습니다. 바로 옆에 진석 형의 돌출 행동에 당혹해한다. 좋다. 이진태까지 포함해서 간다. 나머지 대원들은 일절 동요 없이 진지구축에 만전을 기하도록. 형. 진태는 이미 탄띠 차고 수류탄 챙겨 메고는 교통호 위로 오른다. 손쓸 수도 없는 상황 얼떨떨하게 보는 진석. 그러니까 지금 형이 이제 뭐 하려고 그래요? 공을 세워서 동생 빨리 제대시키려고 이렇게 위험한 일에 스스로 나서는 겁니다. 질문 없어요? 예, 집에 가서 한번 봐봐. 태극기 달리면 볼 수 있나 이거? 이게 저작권 문제 때문에 걸려가지고 한동안 OTT나 이런 데 못 올랐었는데 이거 풀렸나 모르겠네. 나름 재밌습니다. 예. 근데 조금 잔인한 장면도 나와. 이게 또 전쟁이다 보니까. 자, 1번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진석은 진태와 함께 탈영한 것을 후회하고 있다. 영만은 소대장 지시에 대해 불만 드러냈다. 그쵸? 양주사는 다가올 전투 상황에 대해 비관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예, 인민군들 몰려온다고 걱정하고 있고. 진태는 무사히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진석을 안심시켰고, 대대장은 병사를 후방으로 보내는 것에 대해 못마땅히 생각하고 있죠? 아닌 거는 1번. 아직 탈영 안 했죠 지금?
네. 자, 그래서 클로즈업 장면 아까 2번 눈빛 반짝이는 모습. 3번 씬 넘버 38에서 진태를 향한 대대장의 말을 통해 대대장에게는 가족이 국가보다 우선하고 있다. 아니죠. 국가가 우선입니다. 대대장은. 2번 씬 넘버 39에서 이것이 다 꿈이었으면 좋겠다는 진석의 말을 통해 가족을 향한 그의 절실한 그림을 알 수 있죠. 3번 씬 넘버 39에서 죽지 않겠다고 울먹이는 진석의 모습을 통해 반공의식을 고차고자 하는 작가의 아니죠. 가족주의라고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박스에서. 4번 씬 넘버 44에서 이밀병의 말을 통해 이밀병은 적군과 아군을 명확히 구분짓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했죠? 누구든지 다 오라 그래. 다 때려잡을 거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씬 넘버 44에서 지뢰미술 작전에 자원하는 진태의 모습을 통해 나라를 지키고자 하는 그의 애국심, 나라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동생을 지키려고 하는 마음입니다. 따라서 가장 적절한 건 2번. 질문이요. 괜찮니? 자, 다음 내용을 또 보도록 해볼까요? 다음 이태준의 일본어. 자, 수필입니다. 수필. 문제 먼저 보면 윗글에 대한 설명. A, B에 대한 내용인데 여기 보니까 이렇게 A 있고 B 있고 얘는 뭐 다 보고 풀어야 되겠다. 3, 4, 5번이 섞여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문제 두 개밖에 없네요. 보겠습니다. 자, 수필 똑같다. 시 보는 거랑 정서 찾기, 왜 그런 거 찾기, 표현기법 찾기, 그 다음에 심상을 정리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지연아. 10분 심사 1분어란 품은 사랑은 가슴이 벅차건만 다 말 못하는 정경을 가리킴인 듯하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문장에 10분 심사 1분어 이렇게 이가 말했던 개념을 설명했습니다. 품은 사람은 가슴이 벅찬데 말로 다 못한다 이런 얘기죠. 이렇듯 다 말 못하는 사정은 남녀간 정한 사이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일체 표현이 모두 그렇지 않은가 느껴진다. 정한사 정과 한 남녀 사이의 어떤 애정관계 이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다 뭘 못하는 것은 남녀 간의 이런 관계뿐만 아니라 모든 표현이 다 그런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글쓴이는 부끄러워서가 아니라 뜻을 세울 수가 없고 말을 붙일 수가 없어 꼼짝 못하는 수가 얼마든지 있다. 네,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말로 100% 표현할 수 있니? 없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맛있는 라면 먹었다. 아, 이거 진짜 맛있다 라고 표현할 때 그 맛있는 정도가 어느 정도인데 이게 명확하게 표현이 안 됩니다. 그쵸? 지금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자, 이 부분 나는, 자, 이때 나는 누가 돼요? 글쓴이죠. 글쓴이. 수필이기 때문에 글쓴이. 나는 문갑 위에 조선시대 때 제기 하나를 놓고 무시로 바라본다. 문갑 가구예요. 가구. 서류 같은 거 집어넣을 수 있는 난 가구들을 문갑이라고 해. 제기, 제사, 그릇 이거를 제기라고 합니다. 자, 문갑 위에 조선시대 때 제기 하나를 놓고 무시로 바라본다. 때때로 바라본다. 그리 오래된 것은 아니로되 거미줄처럼 금간 틈틈이 옛사람들의 생활의 때가 푹 배어있다. 날카롭게 어여낸 8모의 굽이 우뚝 자리잡은 위에 엷고 우긋하고 매끄럽게 연잎처럼 자연스럽게 변두리가 헐쩍 핀 그릇이다. 자,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이 조선시대 때 제기 이거를 지금 묘사를 해주고 있는 묘사, 그쵸? 제기 묘사. 고려자기 같은 비추빛을 10개 띄었는데 그 맑음, 담수에서 자란 고기 같고 그 넓음, 하늘이 온통 내려앉아도 능히 다 담을 듯 싶다. 그리고 고요하다. 예, 여기까지가 이 조선시대 제사 그릇에 대한 묘사입니다. 그래서 뭐 직유법도 있죠. 거미줄처럼 직유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그 색깔, 그쵸? 시각적인 이미지도 있었습니다. 가끔 옆에서 묻는 이가 있다. 그 그릇이 어디가 그리 좋아하냐 합니다.
나는 더러 지금 쓴 것과 같이 수사에 힘들여 설명해 본다. 자, 수사는 뭐냐면 수식, 말, 단어. 그러니까 말을 꾸민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 그릇이 뭐가 좋으냐?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내가 설명하려고 수사를 하는데 잘 안 돼. 이게 말로 잘 표현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해보면 번번이 안 하니만 못하게 부족하다. 내가 이 제기에 가진 정말 좋음을 10분의 1도 건드려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예, 말로 표현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좋은 거를. 자, 그러면 A 부분 한번 볼까요? 2번에 1 제낄 수 있죠? A에다가 제기를 보며 궁극적으로 표현하려던 것은 제기를 대하는 옛사람 태도. 아이고, 좀 더 읽어봐야 되겠다. 그치? 아직 여기 안 잡혀 있습니다. 어쨌든 A 부분에서는 제기를 묘사했고 너무 좋아요. 이거를 다른 사람에게 말로 설명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여기서 더욱 그럴싸한 제환공과 어떤 노목수의 이야기가 생각난다. 자, 제환공 누구예요? 중국 제나라 15대 임금. 오호. 한번 환공이 당상에 앉아 글을 읽노라니 정하에서, 정하는 뜰 아래에서 수레를 짜던 늙은 목수가 톱질을 멈추고 읽으시는 책이 무슨 책이오니까 물었다. 그 임금한테 이제 물어본 거야. 환공 대답하기를 옛 성인의 책이라 하니 그럼 대감께서 읽으시는 책도 역시 옛날 어른들의 찌꺼기 올시다려 한다. 공인의 말투로 너무 무엄하여. 공인은 물건 만드는 사람이죠. 물건 만드는 사람의 말투로 너무 무엄하여. 그렇죠. 임금한테 임금님 그 무슨 책 읽고 계십니까? 옛날 옛 성현들의 책이다. 아이고 그거 아주 그냥 옛날 어른들 찌꺼기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왕한테. 너무 무엄하여 환공이 노기를 띠고, 노기 화가 났어요. 그게 무슨 말인가? 성인의 책을 찌꺼기라 하니 찌꺼기 될 연유를 들어야지. 그렇지 못하면 살려두지 않으리라 하였다. 그쵸? 왕한테 이렇게 말했으니까. 늙은 목수가 자약 큰일을 당해서도 놀라지 않냐고 보통 때처럼 침착하여. 이게 이 목수에 대한 어떤 그런 성격이 드러나는 부분이다. 그죠? 뭔가 좀 대담해. 아래와 같이 아래였다 한다. 저는 목수라 치목하는 예를 들어 아뢰옵니다. 치목, 나무를 다루는 것입니다. 나무를 다루다. 이 다스릴 치자, 목은 나무. 그래서 나무를 다루는 것을 예를 들어 아뢰옵니다. 톱질을 해보더라도 느리게 다리면 엇먹고 급하게 다리면 톱이 박혀 내려가질 않습니다. 그래, 너무 느리지도 너무 급하지도 않게 다리는데 묘리가 있습니다만, 그쵸? 그러니까 이제 톱질을 할 때는 너무 빨라도 안 되고 너무 느려도 안 되고, 그건 손이 있고 마음에 통해서 저만 알고 그렇게 할 뿐이지. 자, 손이 있고 마음에 통해서 나만 알고 있다. 말로 형용해 남에게 그대로 시킬 수는 없습니다. 말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다시 한번 얘기할까요? 자, 이 사람 옛 성현의 찌꺼기다 라고 말하니까 임금이, 환공이 화가 나가지고 너 이거 그렇게 말한 이유 제대로 말하지 못하면 내가 너 죽인다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목수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 그래서 톱질을 할 때는 너무 빨라도 안 되고 느려도 안 되고 적당하게 해야 되는데 그게 손에 있고 마음을 통해서 나만 알고 있는 거다. 말로 표현하기 힘들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마 옛적 어른들께서도 정말 전해주고 싶은 것은 모두 이러해서, 무슨 뜻이에요? 모두 이러다는 것은 바로 이거죠. 말로 형용해 남에게 그대로 시킬 수 없다. 이게 되겠죠. 모두 이러해서 품은 채 죽은 줄 아옵니다. 그렇다면 지금 대감께서 읽으시는 책도 옛사람의 찌꺼기쯤으로 불러 과언이 아닐까 합니다. 이해됐니? 진짜 좋은 거는 말로 표현 못하는 건데, 그렇다면 지금 대감이 보는 책은 진짜 좋은 게 아니다. 그래서 찌꺼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환공이 물론 턱을 끄덕였으리라 믿거니와 설화나 문장이나 그것들이 한 묘의 경지, 기묘한 경지의 것을 발표하는 기구로는 너무 무능한 것임을 요새 점점 절실하게 느끼는 바다. 예, 요새 와서 점점 절실하게 느끼니까 말로 표현을 하지 못한다 이런 얘기야. 선생들의 분립 문자설에 더욱 일깨워짐이 있다. 분립 문자로서 세우지 않는다는 뜻. 이 말은 뭐니? 즉 문자로 설명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깨달음은 마음으로 전해지는 것이지 문자나 말로 전해지는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네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태준의 일본어의 주제는 뭡니까? 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 있다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환공의 옛날 이야기, 고사를 바탕으로 해서 자신의 어떤 근거로 삼았습니다. 정말 좋은데 말로 표현할 수가 없네. 예. 자, 그러면 1번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글쓴이는 과거와 현재를 대비하여 과거 지향적 가치관 아니요. 글쓴이는 경험과 옛 이야기를 활용하여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 그렇지요. 자신의 경험은 뭐가 있었지? 바로 조선시대에 제사 지내는 그릇. 너무 좋은데 다른 사람한테 뭐라고 수사를 못합니다. 표현을 못하고 그다음에 환공의 이야기를 꺼내서 자기 생각을 드러내고 있죠. 분석 방법 아니었죠. 분석 방법은 뭐냐면 자, 이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대상을 계속 쪼개가며 설명하는 방식이야. 이거를 분석이라고 그래. 예를 들어서 시계는 큰 바늘, 작은 바늘로 이루어져 있고 이렇게 들어가는 게 분석입니다. 네 번째, 글쓴이는 우화를 제시하여 우화가 아니죠. 고사지 고사. 자신의 부정적 상황도 아니고요. 글쓴이는 일상에서 보고 들은 것을 객관적이 아니라 주관적이죠. 수필입니다. 수필은 자기 생각, 자기 정서 표현이야. 따라서 주관적으로 전달합니다. 그래서 적절한 것은 2번. 자, 이제 A와 B 보면 되겠고요. A를 다시 보니까 네, 조선시대 제사 그릇 이걸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환공의 이야기였습니다. 환공과 노 목수의 이야기였어요. 자, 1번 A의 나가 제기를 보면 궁극적으로 표현하려던 것은 제기를 대하는 옛사람 태도 당연히 아니겠네. 두 번째, B의 늙은 목수는 환공에 읽는 성인의 책에 매우 가치 있다? 아니죠. 가치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찌꺼기라고 이야기를 했고 3번, A의 나와 B의 늙은 목수 모두 말이나 문장에 표현하려는 내용을 담는데 한계가 있다. 이게 되겠다. 그쵸? 예, 그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4번 확인. A의 옆에서 묻는 이와 B의 환공은 말과 글을 통해 전달하는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다. 이해 못했죠? 그러니까 환공이 노목수한테 이야기했으면 야, 너 이렇게 말한 이유를 정확하게 이야기하지 않으면 너 죽을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5번 A의 제기가 B의 책보다 후대 사람들이 더 많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전혀 쓸데없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가장 적절한 건 3번이 되겠네요. 질문 괜찮습니까? 자, 이번에는 희곡 오아시스 세탁소 습격 사건. 아마 여러분들 이거는 3학년 내신에 나오는 작품이 되겠습니다요. 역시 문제 먼저 보면 자, 기억 미음에 대한 이해, 문맥음이 파악하는 거다. 그 다음에 보기에 선생님이 한 질문에 적절하게 대답한 학생을 바르게 묶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작품을 보고 풀어야 되겠다. 여기 준서 나온다. 준서 친구 중에 윤호 있어? 윤호? 없어요? 슬원이, 경현이 있니? 경현이는 있어? 예. 알겠습니다. 자, 봅시다. 희곡의 3요소는 뭐였죠? 대사, 지문, 해설, 그치?
예, 요것을 통 대사와 지문을 통해서는 인물의 심리하고 갈등 관계를 파악하면 됩니다요. 자, 다시 조명되면 세탁소 시작 오전이다. 요런 게 해설이야, 요런 게. 요런 게 이제 해설이 되겠죠? 추레한 중년의 남자 이서군이 간판과 세탁소를 번갈아 살피며 가게로 들어선다. 자, 기억 부분. 외양을 통해 있었죠? 추레하다. 인물의 처지를 드러낸다. 맞네. 어휴, 지연이야. 강. 클리닝용 세탁물을 가슴에 안고 나온다. 2. 실례합니다. 강. 세탁물을 내려놓으며. 자, 요런 게 이제 지문이라고 아까 얘기를 했습니다. 지지문. 어서 오십시오. 니은 관객에게. 그날 아침에 있었던 좋은 일입니다. 자, 관객한테 이게 또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말은 뭐니? 이 강이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인물이 두 가지 역할을 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는 이제 해설자 역할도 한다는 얘기입니다. 해설자 역할도 하고, 인물 역할도 하고 있고요. 니은 1번에 2번 관객에게 말하는 방식으로 전개될 사건의 성격 암시 맞죠? 다시 질문입니다. 2. 세탁소를 둘러보면 혹시 여기가 옛날에 강씨 아저씨가 하시던 오아시스 세탁소가 맞나요? 예, 맞습니다. 그럼 예, 저희 아버님 되십니다. 손을 잡으면 그래요? 다행입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의아해하며 그런데 어떻게? 손을 놓으며 제가 저 우물골목 막다른 집 살던 이소근이 올시다. 기억난다. 이소근이 어정쩡 그래요. 이소근이 역시 어정쩡 생각납니다. 좋은 생각이랄 게 뭐 있겠습니까? 그저 사고뭉치 후레자식 놈이지. 아이고 무슨 말씀을 애들 때다 그렇지 철나면 그게 어른이지요. 이거 염치 없습니다만 옛날에 맡긴 저의 어머님 옷이 혹시 있을까 해서 왔습니다. 자, 이 사람이 온 목적이죠? 엄마 옷 찾으러 왔네. 엄마 옷. 그쵸? 어머니 옷이요? 제가 40년 전에 여기 아저씨께 맡겼습니다. 아이고 40년 전이야. 자, 40년 전 맡긴 옷을 찾으러 왔네요. 제가 못된 짓을 하느라고 어머니 옷까지 들고 나와 사거리 전당포로 돌아가다가 여기 강씨 아저씨를 만났어요. 아저씨가 돈을 주시면서 나중에 갚고 찾아가라고 옷을 맡아주셨거든요. 전당포에 들어가면 나중에 다시 찾기 힘들다고. 진땀을 닦으며 없겠죠. 자, 여기 이제 사연이 나와 있죠. 그러니까 왜 이 오아시스 세탁소에 와서 엄마 40년 전에 맡긴 엄마의 옷을 찾는지, 그쵸? 그러니까 이제 돈 쓰려고 엄마 옷을 전당포에 맡기려고 했는데 세탁소 아저씨가 오히려 맡아준 겁니다. 글쎄 아버님이 두신 옷들이 있긴 한데 옷이 뭐죠? 쥐색 두루마기요. 없으면 놔두세요. 그냥 한번 와본 겁니다. 강. 세탁대 밑에 넣어둔 상자에서 낡은 노트를 꺼내본다.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까지 일기인데 나중에 주인이 찾아올 거라고 두신 옷들이 있어요. 찾으며 요즘엔 옷을 안 찾아가면 서면으로 통지도 하고 30일이 지나도 안 찾아가면 처분을 해도 업자 책임이 없는데 옛날에 안 그랬으니까 아버님도 처분을 못 하시고 여기 있다. 40년 전 이서군이 있나요? 자랑스럽게 노트를 보여주며 여기 1962년 9월 7일 이서군 두루마기. 그거 참 아버님께서 일일이 다 기록해 두셨나봐요. 워낙 꼼꼼한 양반이라 아버님 생전의 일들을 다 적어 놓으셨어요. 우리 세탁소 역사책이에요. 이것만 보고 있으면 아버지 보는 것 같아요. 노트를 넣어두며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옷 사이로 사라진다. 강 소리만. 그러니까 지금 옷 찾으러 들어갔기 때문에 여기서는 강씨의 목소리만 전달되면 되겠죠. 저희야 가게세를 내는 것도 아니고 해서 괜찮지만 다른 세탁소 같으면 어림도 없는 정말 여기 있는데요. 1962년 9월 7일 이서군. 자, 3번 1에 3번입니다. 소리만 들리는 상황을 통해 내적 갈등 나타낸다? 자, 뒷부분은 아니죠. 이건 내적 갈등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자부심. 그치? 그래서 다른 세탁소 같으면 어림도 없다. 그러니까 우리니까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는 우리니까 자신이 혼자 옷이 여기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이성훈이 맞습니까? 옷틈에서 두루마기 한 벌을 가지고 나오면 이성훈이. 2. 모자 상봉하는 양 감격에 겨워
맞습니다. 우리 어머니 옷입니다. 한 벌밖에 없는 두루마기인데 내가 훔쳐내왔거든요. 옷을 받아 안으며 찬바람만 불면 청개구리처럼 아이고 우리 어머니 죽겠네 죽겠네 눈물 훔친다 꼬리표를 보고 제가 옷을 맡긴 건 6월인데 9월이라고 되어 있네요. 안주머니에 손을 넣으며 이게 뭐죠? 한지에 꽁꽁 쌓인 물건을 꺼낸다. 맡길 땐 아무것도 없었는데 강 들여다보면 글쎄요 제가 두질 않아서 이 열어보고 기가 막혀. 우리 어머니 반지네. 아이고 우리 어머니 금반지 맞네. 여기 다른 거하고 찌그러진 거 어머니. 자 1에 4번 상징적 소재로 인해 인물의 감정이 고조. 그렇죠. 어머니를 상징하는 금반지가 있고 이 금반지를 보고 이서군이가 막 울고 있습니다. 아마 어머님이 아시고서는 다시 맡기신 모양인데요. 감격하여 어머니 우리 어머니가 다 알고 계셨어. 다 알고 계셨어 어머니. 진정하시고 이쪽으로 좀 앉으시죠. 이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으며 아 성공하며 온다고 어머니 임종도 하지 못한 불효자식을 용서하십시오. 어머님 이 자식이 뭐가 그리워서 금반지 넣어놓고 기다리셨어요 어머님. 강 물을 따라주며 드시고 진정하십시오. 마시며 제가요 이 옷이 없으면 죽으려고 했습니다. 예 눈물이 텀벙텀벙 떨어진다. 너무 살기가 진짜 살기가 힘들었어요. 코를 푼다. 근데요 이젠 살아야겠습니다. 1에 5번 세탁소가 인물의 위안을 얻고 있는 공간을 보여준다. 맞죠? 그래서 아닌 거는 3번. 아까 우리 확인했지만 소리 나는 곳은 내적 갈등이 아니라 어떤 이 세탁소의 자부심 이걸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얘 그러셔야죠. 이 좋아서 허허허 전 없어진 줄 알았거든요. 기대도 안 했는데 아파트가 죄에 생겨가지고 큰 길가에서는 이 세탁소가 보이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없을 것이다 하고 왔는데 정말 고맙습니다. 지가 다음에 올 때까지 꼭 계셔야 합니다. 아 뭐 힘닿는 대로 버텨야죠. 여기가 고향이라도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남은 게 없습니다. 지가 나중에라도 큰 은혜를 갚게 꼭 좀 세탁소를 하십시오. 예. 자 요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거 시대상 시대의 변화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걸 통해서 고향 상실감이 나타나고 있는 거야. 그치? 고향 상실감인데 세탁소만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탁소가 이씨한테 이서군이에게는 고향의 이미지죠. 더군다나 여기 어머니 두루마기가 있고 어머니의 금반지가 있다. 세탁비 받으실 분도 돌아가셔서 이거 그냥 가십시오. 제가 죽일 놈입니다. 저는 어머니 임종도 못했습니다. 한숨을 쉬며 이제 가겠습니다. 힘내시고 안녕히 가십시오. 이렇게 돼 있네요. 자 그러면 문제 2번입니다. 보기의 선생님이 한 질문에 적절하게 대답한 학생을 바르게 묶은 것은 선생님 40여 년 전 맡긴 옷을 다시 찾는다는 설정은 현실적으로 일어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가는 극적 장치를 마련하여 현실에서 일어날 법한 상황으로 느껴지도록 하고 있는데 자 요거 뭐였죠? 현실에서 일어날 법한 상황으로 느끼도록 한다. 이거 뭐라고 그랬지? 소율아 이거 뭐니? 우리 소설할 때 했었는데 은찬아 뭐야? 이거 뭐였죠? 있을 법한 일 개연성이죠. 개연성. 그러면 이 문제는 뭡니까? 이 작품에서 개연성을 갖고 있는 극적 장치가 뭐냐? 이거죠. 이 작품에서 작가가 사용한 극적 장치는 뭘까요? 경연! 세탁소에 두루마기를 맡긴 것은 6월인데 꼬리표에는 서군이 9월에 맡긴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이요. 자, 원래는 6월인데 꼬리표는 9월이 되어 있죠. 이건 뭡니까? 엄마가 세탁소에 맡긴 것을 알고 어머니가 알고 거기다가 자기 금반지 넣어둔 거지. 그치? 아들이 다시 오면 금반지를 가지라고. 오아시스 세탁소가 변함없이 대를 이어 한 자리에서 계속 운영하고 있었던 점을 들 수 있죠. 개연성이죠. 개연성. 그쵸? 40년 동안 세탁소가 한 자리에서 운영되고 있다.
준서, 강씨 아버님이 세탁물에 관해서 노트에다가 빠짐없이 기록했고 강씨가 이를 간직해 두고 있었던 점. 그렇죠? 이 노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 노트를 통해서 이서군의 어머님의 두루마기를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윤호, 오아시스 세탁소 주변에 아파트가 마구 들어서게 되어 큰 길에서는 세탁소가 잘 보이지 않아요. 이거는 고향 상실감이라고 얘기를 했다. 그지? 따라서 수런하고 준서가 되겠네요. 4번이 되겠네. 이게 개연성입니다. 개연성. 질문 없으십니까요? 오늘은 여기까지.